지금 일본 항공업계 회의실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1680도를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엔진 심장부 온도, 미국과 영국만 쥐고 있던 블랙박스를 한국이 단숨에 깨부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30년 전 일본도 똑같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앞에서 무릎 꿇었죠. 같은 꿈, 같은 기술력, 완전히 다른 결말. 그 30년 사이 한국은 미국의 덫을 거절했고 중동 큰손들까지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카이토 사카모리 항공산업 전략을 분석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저는 화면 속 1680도라는 숫자 하나에 제가 믿어온 상식 전체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도쿄 호텔 객실에서 NHK 뉴스를 틀었을 때였죠.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용 단결정 블레이드 제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엔 1680도라는 숫자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1680도.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전투기 엔진 터빈 내부 온도입니다. 제트 엔진의 심장부에서 견뎌야 하는 지옥 같은 열기예요. 이 온도를 버틸 수 있는 블레이드를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도 전투기 엔진은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도만 완전히 독자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한국이 이걸 해냈다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된 홍보일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은 늘 발표를 크게 하는 나라니까요. 실제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 이전받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릴 때마다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BBC, 로이터, CNN까지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산 블레이드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었죠. 독자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두려웠던 거죠. 제가 평생 믿어온 질서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검색창에 한국 전투기 엔진이라고 쳤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 낯선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 보라매가 있었죠. 보라매. 한국식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닌 한국 스스로 붙인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영역에 들어온 것 같은 불편함이었죠.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이 3년 전부터 독자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80도를 견디는 단결정 블레이드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였죠. 저는 화면 속 블레이드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날렵한 형태였어요. 그 블레이드가 제 마음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말이 떠올랐거든요. 핵심은 늘 미국이 쥐고 있다. 아버지는 일본 항공부품 하청업체에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하면 그 말을 하셨죠. 우리는 껍데기만 만든다고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이 다 가져간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일본도 못 넘은 벽인데 한국이 넘었다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진짜 저 벽을 넘었다고? 아니야, 아직 모른다. 자료를 더 봐야 해. 한국은 늘 포장은 잘하니까.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 자료를 찾았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보도 자료도 열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독자 개발, 독자 생산, 독자 기술. 독자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에 있는 동료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 엘사 브룩스, 유럽 방산 리서치 디렉터였죠. 저보다 2살 많은 영국인이었습니다. 카이토, 한국 뉴스 봤어? 나오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봤어. 지금 자료 보는 중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믿어져? 한국이 진짜 단결정 블레이드를 만들었다고. 나오미가 물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아직 확인이 필요해. 과장됐을 수도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BBC가 직접 검증했다잖아. 로이터도 확인했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카이토, 우리가 뭘 놓친 거 아닐까? 나오미의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뛰어오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죠. 통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기자들이 찍은 블레이드 제작 현장 사진이 있었어요. 거대한 진공로 안에서 블레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1680도를 견디는 단결정 구조를 만드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디테일을 보고 싶었어요. 혹시 미국 장비가 보이지 않을까, 유럽 기술자가 있지 않을까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한국 연구원들 뿐이었어요. 한국 장비, 한국 기술,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어요. 질서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지켜온 블랙박스 질서가 한국 손에서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었고 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 세계 항공산업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였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빨리 따라오는 나라이긴 해도 전투기, 엔진 같은 진짜 핵심 블랙박스는 결국 미국 허락 없이는 못 넘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평생 배운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가 물려준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680도라는 숫자 하나가 제 믿음 전체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쌓아온 전문성이, 제가 믿어온 질서가 한순간에 낡은 것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한국이 이 벽을 넘었다면 다음엔 뭘 넘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680도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본은 왜 못 넘었을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용기가 없어서였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도쿄 외곽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자료들이 있는 곳이었죠.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흔적은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자료들이었죠. 일본 항공엔진 개발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그중 한 장의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FJ3 엔진 개발 계획서였죠. 일본이 순수 국산 전투기 엔진을 만들려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설계도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계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설계, 연소실 구조,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가 지금 보는 현대 엔진 설계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앞서 있었죠. 일본은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인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요? 저는 설계도 옆에 붙어 있던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엔진 프로토타입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보였죠. 그 사진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1991년 8월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가타 렌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가타는 아버지의 옛 동료였습니다. 미쓰라니 항공엔진 개발실 수석을 지낸 사람이었죠. 지금은 은퇴해서 요코하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가타 씨, 저 카이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가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카이토군, 오랜만이군. 무슨 일인가? 한국 전투기 엔진 뉴스 보셨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봤네. 1680도라더군. 오가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희도 할 수 있었죠? 30년 전에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오가타는 한숨을 쉬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지. 내일 오후 2시 요코하마 항구 근처 카페로 오게. 다음 날 저는 요코하마로 향했습니다. 오가타는 벌써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68살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카이토군 앉게. 오가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한국 뉴스 때문에 찾아온 거지. 오가타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가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네. 아니, 거의 다 했었지. 오가타의 대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1991년이었네. 일본은 버블 경제 전성기였어. 기술 자신감이 최고조였지. 반도체로 세계를 평정했고 자동차로 미국을 압도했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네. 오가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은 순수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들어갔어. FJ3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목표는 명확했네. 미국 의존을 끝내는 거였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린 탄소섬유 복합재 기술이 있었네. 공기역학 시뮬레이션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재료공학, 정밀가공 다 있었지. 1600도 이상을 견디는 블레이드 시제품도 만들었어. 1600도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렇네. 지금 한국이 1680도를 했다지만 우린 30년 전에 1600도까지 갔었어.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1700도도 가능했지. 오가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죠. 그럼 왜요? 왜 거기서 멈춘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가타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들어왔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오가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1992년 봄이었대요. 일본이 FJ3 엔진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였습니다. 언론은 일본의 기술 자립을 대서특필했죠. 정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연구팀은 환호했습니다. 그때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도쿄를 방문했대요. 겉으로는 축하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죠. 같이 하자고 제안했네. 공동 개발을 하자고 말이야. 미국 기술과 일본 기술을 합치면 세계 최고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오가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오가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네. 미국은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뒤에는 칼이 있었어. 무슨 칼이요? 플라자 합의를 잊었나? 반도체 압박은? 미국은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줬어. 그리고 안보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했지. 만약 독자 개발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지 다들 알고 있었네. 오가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기술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서 포기한 거였죠.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가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가 결정했네. 미국과 공동개발로 가자고. 연구팀은 반발했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외쳤어.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결정은 바뀌지 않았네. 그 순간 뭘 느끼셨어요? 배신감이었네. 우리 기술을 믿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무력감. 우린 엔지니어일 뿐이었으니까. 정치적 결정 앞에서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오가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카이토군 알겠나? 그때 무너진 건 기술이 아니었네. 각오였어. 미국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각오, 실패해도 우리 길을 가겠다는 용기가 없었던 거지. 오가타의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그 각오가 있었던 거겠지. 미국이 무서워도 실패가 두려워도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거야. 그게 차이였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일본의 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제 명확히 알게 됐어요. 기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부족이었죠. 오가타와 헤어져 나오는 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 용기를 냈을까? 미국 압박 앞에서 어떻게 굴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용기만 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었다는 걸요. 미국 질서를 정면 돌파한 게 아니라 아예 우회해서 추월했다는 걸 말입니다. 서울행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을 결정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 기술로 엔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딘가 구멍이 있는지 말이죠. 기내에서 오가타가 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1992년 미일 공동개발 협상 과정이 담긴 문서였어요. 오가타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였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1992년 3월 23일 도쿄 방위성 회의실에서 열린 미일 협상 기록이었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는 국방부 차관보였습니다. 일본 측은 방위성 장관이 직접 나왔죠. 회의록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입을 열었대요. 일본의 기술 발전을 축하한다고 FJ3 프로젝트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꺼냈죠. 우리 기술을 합치면 세계 최고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료공학과 미국의 시스템 통합 기술을 결합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엔진이 나올 겁니다.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윈윈처럼 보였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설계권은 미국이 갖습니다. 수출 승인권도 미국 측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본도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부품. 껍데기를 의미하는 말이었죠. 일본 측 반응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방위성 장관은 난색을 표했대요. 독자 개발도 가능한 상황인데 왜 설계권을 넘겨야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미국 측이 카드를 꺼냈어요. 일본은 미국과 안보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독자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 미 의회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맹국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회의록 여백에 누군가 연필로 메모를 남겨놨더군요. 아마 참석자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플라자 합의가 떠오른다. 또 무너지는 건가? 그 메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에게 한 번 무너진 경험이 있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폭등했고 일본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 압박에 굴복했죠. 그 트라우마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회의록으로 넘어갔습니다. 4월 5일 회의였어요.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공동개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일본 기술진의 참여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하겠습니다.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건 결국 하청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결정 이후 어떻게 됐는지 오가타가 이미 말해줬습니다. 일본은 부품 생산국으로 전락했죠. 엔진 핵심 설계는 미국이 가져갔고 소프트웨어도 미국이 쥐었습니다. 수출권도 미국 손안에 있었어요. 일본은 자기 돈으로 자기 비행기를 만들고도 팔려면 미국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웃기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미국을 향한 건지, 굴복한 일본을 향한 건지, 아니면 그걸 방관한 제 세대를 향한 건지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향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있는 사천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렸지만 먼저 서울에서 자료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KF-21 관련 자료를 찾았죠.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공동개발 제안을 받았더군요. 2010년대 중반이었어요. 한국이 KF-X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안했대요. F-35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함께 개발하자고 말이죠. 일본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한국은 뭐라고 답했을까? 자료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답변을 찾았죠. 기술 이전은 환영하지만 핵심 설계권과 수출권은 한국이 보유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독자 개발로 갑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대답이었나요? 미국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나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죠. 그리고 지금 1680도 블레이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일본이 못한 거절을 한국은 해냈구나. 미국 압박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옴이었어요. 카이토, 지금 BBC 뉴스 보고 있어? 무슨 일인데? KF-21이 유럽산 미사일 독자 통합했대. 미티어 미사일이야. 미국 허락 없이 직접 연결했어. 저는 TV를 켰습니다. BBC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공군 전투기에서 유럽산 미티어 0대0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죠. 한국이 미국 무기 체계가 아닌 유럽 무기를 독자적으로 통합했다고, 이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난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미국 허락 없이 다른 나라 무기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였죠. 일본은 미국 무기만 쓸 수 있습니다. 유럽 무기를 달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국은 그 굴레를 끊어버린 겁니다. 나오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이토, 이거 장난 아니야. 한국이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칙을 바꾼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미국 질서 안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 판을 짠 거였죠. 통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했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생각했죠. 30년 전 일본은 미국이 무서웠습니다. 경제 보복이 두려웠고 안보 위협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편한 길을 택했죠. 미국 손을 잡고 하청국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두려움보다 각오가 컸습니다. 실패해도 자기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낮게 본 이유를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인정하면 일본이 얼마나 일찍 무릎 꿇었는지 드러나니까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한국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갔어요. 그리고 일본이 포기한 꿈을 한국이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방문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당연했습니다.
외국인 컨설턴트가 핵심 시설을 보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 것까지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이 보이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이 공동 개발을 받아들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F2 엔진 프로젝트였습니다. 미일 공동 개발로 만들어진 전투기 엔진이었죠. 겉으로는 성공작이었습니다. 성능도 좋았고 일본 F2 전투기에 탑재됐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죠. 핵심 소프트웨어는 미국 것이었습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도 미국이 쥐고 있었어요. 일본이 만든 건 터빈 블레이드 일부와 외장 부품이었죠. 아버지 말처럼 껍데기만 만든 겁니다. 더 치욕적인 건 수출권이었어요. 일본이 F2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돈 들여 만든 비행기를 팔 때 남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수출은 한 대도 못했습니다.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줬거든요. 일본은 그저 자국 방어용 전투기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남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공동 개발의 결말이었구나. 기술은 빼앗기고 시장은 잃고 자존심만 남은 거죠. 그때 한국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한국이 KF-X 사업을 발표했을 때였죠. 저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그 뉴스를 봤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고. 누군가 비웃었어요. 또 시작이네. 어차피 미국 기술 받아서 조립이나 하겠지.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거들었죠. 한국은 껍데기는 잘 만들어. 하지만 엔진이나 레이더 같은 핵심은 결국 수입할 거야. 일본처럼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도 결국 일본 같은 길을 갈 거라고요. 실제로 초반엔 그랬습니다. KF-21 블록 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썼어요. 레이더도 외국 것을 샀죠. 우리 예상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봐, 결국 조립만 하잖아. 동료들이 말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한국은 늘 예상을 깨는 나라였거든요.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도 다들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업도 그랬고요.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걸 계속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전투기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카페 창밖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경납고에서 전투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KF-21 보라매였습니다. 아름다운 기체였어요. 날렵한 라인과 스텔스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일본 F2보다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속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문제였죠. 저는 최근 발표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KF-21 블록 3 사양이었어요. 2025년 발표된 최신 버전이었죠. 엔진 항목을 봤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엔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독자 개발 엔진이었죠. 레이더도 국산이었습니다.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한국 LIG가 만든 거였어요. 미사일 통합 시스템도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만든 거였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한국은 껍데기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까지 만들었어요. 뇌까지 만들었죠. 일본이 30년 동안 못한 걸 한국은 15년 만에 해낸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경외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 창피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 같았어요. 블록 3 엔진 테스트 어떻게 돼가?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순조로워. 1700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아. 1700도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금 1680도까지 검증됐고 올해 안에 1700도 넘길 예정이야. 대단하네.
미국 최신 엔진이랑 맞먹는 수준이잖아. 맞먹는 정도가 아니야. 어떤 부분은 더 나아. 특히 냉각 효율이 좋아서 수명이 더 길어. 저는 커피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1700도요? 미국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요? 엔지니어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어. 미국 기술 없이 어떻게 만들겠어. 나도 그랬지. 근데 생체 모방형 냉각 유로 아이디어가 결정타였어. 미국 방식 따라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한 거잖아. 그래, 그게 핵심이었어. 모방이 아니라 창조였지. 저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생체 모방형 냉각 유로요? 그게 뭔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엔지니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간 뒤 바로 노트북으로 검색했어요. 생체 모방형 냉각 유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독자 기술이었어요. 나무잎의 인맥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은 레이저 천공 방식을 썼어요. 블레이드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냉각하는 방식이었죠. 효과적이지만 특허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특허를 피해갔어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연의 원리를 응용해서 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능은 미국 방식보다 나았습니다. 냉각 효율이 높아서 블레이드 수명이 더 길었어요. 열 분포도 더 균일했고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따라한 게 아니잖아. 추월한 거잖아. 미국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새 길을 만든 거였어요. 일본은 미국 길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길에서 허락받으려 애썼죠. 하지만 한국은 옆길로 빠져서 지름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얕봤는지 깨달았어요. 껍데기만 만들 거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비웃음 속에서 출발했지만 끝에는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일본은 자신감 속에서 출발했지만 끝에는 껍데기만 남았고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죠.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문 앞에 섰어요. 그 문 너머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한국이 엔진을 넘었다면 다음엔 뭘 넘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새 자료와 싸웠습니다. 호텔방에서 한국 엔진 기술 논문들을 파고들었죠. 영어로 된 것도 있었고 한국어를 번역기 돌려가며 읽은 것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 질서를 우회했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재료였습니다. 단결정 초내열 합금이었죠. 미국은 이 재료 제조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어요. 레늄 같은 희귀 원소를 특정 비율로 섞는 기술이었는데 그 비율 자체가 기밀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면 돌파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연구팀이 10년 전부터 독자 합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합금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조성의 합금을 만든 거였죠. 논문을 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합금은 레늄 함량을 줄이고 대신 루테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극미량의 하프늄을 추가했어요. 미국 방식과 완전히 달랐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온 크리프 저항성이 미국 합금과 동등했어요. 어떤 온도 구간에선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더 싸졌죠. 레늄이 비싼 원소인데 그걸 줄였으니까요.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이 수십 년 걸려 만든 합금을 한국이 10년 만에 다른 방식으로 따라잡았다고요? 두 번째 열쇠는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들은 생체 모방형 냉각 유로였죠. 자료를 찾아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 연구팀은 나무잎 인맥뿐 아니라 인체 혈관 구조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 에너지로 최대 면적을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천 가지 패턴을 테스트했어요. 마침내 최적 구조를 찾았습니다. 프랙탈 형태의 미세 유로 네트워크였죠.
이 구조는 미국 레이저 천공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방식은 일직선 구멍들이었어요. 한국 방식은 나뭇가지처럼 퍼져나가는 구조였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냉각 효율이 30% 높았어요. 블레이드 표면 온도 편차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특허망을 완전히 우회했다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미국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새 문을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열쇠는 제조 공정이었습니다. 단결정 블레이드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합금을 1600도 이상으로 녹인 다음 아주 천천히 식히면서 단일 결정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만 빠르게 식으면 다결정이 돼버려요. 조금만 느리면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오죠. 온도 제어가 생명이었습니다. 미국은 브리즈먼 방식을 썼어요. 진공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며 굳히는 방식이었죠. 한국도 처음엔 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낮았어요. 쉽게 만들면 두세 개만 쓸만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방향을 틀었어요. 액체 금속 냉각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진공로 바닥에 액체 금속층을 깔고 그 위에서 블레이드를 응고시키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은 온도 제어가 훨씬 정밀했습니다. 액체 금속이 열을 균일하게 빼앗아갔거든요.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방식도 미국 특허와 무관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접근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죠. 네 번째 열쇠는 시스템 통합이었습니다. 블레이드만 만든다고 엔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압축기, 연소실, 터빈, 배기구가 모두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죠. 풀 어드레스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 페이드잇이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이 소프트웨어를 절대 넘겨주지 않았어요. 일본도 못 받았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만들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3년이 걸렸죠. 처음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달랐어요. 엔진이 예상과 다르게 반응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테스트했어요. 데이터를 쌓고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어요. 엔진이 모든 비행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연료 효율도 좋았고 응답 속도도 빨랐죠. 저는 논문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죠. 한국은 미국 질서 안에서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질서 밖으로 나가서 자기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더 빠른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새벽이었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해했다는 걸요.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멈추라면 멈췄죠. 하지만 한국은 옆길로 빠졌어요. 미국이 막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 블랙박스 질서를 우회해서 추월한 거였죠. 그리고 이건 엔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도 그랬고 미사일도 그랬고 통합 시스템도 그랬어요.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독자 루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확했죠. 한국은 단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어요. 질서를 깨는 나라였죠. 그리고 저는 그 질서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며
한국이 그 질서를 깰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깼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요코하마로 갔습니다. 오가타를 만나야 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카페에서 오가타를 만났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다녀왔군. 오가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뭘 봤나?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가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독자 합금, 생체 모방 냉각, 액체 금속 공정, 자체 제어 시스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오가타는 조용히 들었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고 때때로 한숨을 쉬었죠. 우리도 할 수 있었네. 오가타가 말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오가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두려웠네. 미국이 무서웠어. 그 고백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겪었잖아. 일본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봤어. 반도체 압박도 당했지. 미국이 화내면 일본은 끝이라고 다들 믿었네. 오가타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안전한 길을 택했어. 미국 손잡고 하청이나 하자고 결정한 거야. 최소한 망하진 않을 테니까. 안전한 길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죽은 길이었지 않습니까? 우린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껍데기만 만들다 끝났죠. 오가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도 미국 압박을 받았어요. 기술 이전 거부당했고 공동개발 제한도 받았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달랐나? 오가타가 물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미국이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었죠.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오가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이토군, 자네도 변했군. 뭐가요?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한국이 성공하면 우리 실패가 더 도드라지니까요.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실패했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오가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 우린 기술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었어.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그 순간 저는 문득 대학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MIT 교환 프로그램 때였어요. 미국 교수 세미나에서였죠. 교수가 일본 항공산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일본은 훌륭한 제조국이지만 시스템 주도국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죠.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삼켰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래도 일본은 한국보단 낫다고. 그 위안으로 상처를 덮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겁했어요. 제 분노를 아래를 향하게 만든 거였죠. 미국을 향해야 할 분노를 한국을 향하게 돌린 겁니다. 오가타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낮게 봤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인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찍 무릎 꿇었는지 드러나니까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오가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용기였습니다. 오가타가 한숨을 쉬었어요. 카이토군, 그걸 깨달았다면 자넨 이미 많이 자란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보도자료를 찾았어요. 한도윤이라는 연구 책임자 인터뷰가 있었죠. 화면을 오가타에게 보여줬습니다. 번역된 내용이었어요. 남의 길을 따라가면 남의 허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도윤의 말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었죠. 오가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 핵심을 아는군. 오가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저거야. 우리 길을 만들겠다는 결심 말이야. 저는 한도윤에 대해 더 찾아봤었습니다.
42살 한국 엔지니어였어요. 미국 유학파도 아니었고 유럽 박사도 아니었죠. 순수 한국 교육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엔진 개발팀을 이끌었어요.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는 가능하다고 믿었죠. 미국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실패가 많았대요. 블레이드가 깨지고 엔진이 멈췄죠. 예산도 부족했고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원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다음 세대도 미국 허락을 기다리며 살 거라고요. 그 말이 팀을 움직였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수천 번 실험하고 수백 번 실패했죠.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저는 한도윤 사진을 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한 일은 특별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오가타 씨, 우리에게 한도윤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가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있었네. 많았어.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 왜요? 위험했으니까. 미국 화나게 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안전한 사람들만 앞세웠지. 미국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말이야. 그게 차이였군요. 맞네. 한국은 위험을 감수했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했지. 우린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조차 안 했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요코하마 항구가 보였어요. 조용한 항구였습니다. 한때 이 항구는 세계로 향하는 일본의 관문이었죠. 일본 제품이 세계로 나갔고 세계가 일본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일본은 멈춰 있었고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오가타 씨,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일본이 다시 도전하는 게요. 오가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네. 30년이나 늦었어.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달렸고 우린 멈춰 있었지. 이제 따라잡기도 힘들 거야. 하지만은 없네. 우린 선택했어. 안전한 길을.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가타 말이 맞았어요. 선택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카이토군, 자네는 젊어. 아직 기회가 있네. 오가타가 말했습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한국에서 배워. 기술이 아니라 자세를 말이야.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배우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가타 말이 제 마음 깊이 박혔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낮게 보지 않겠다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본의 실패를 기술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용기 부족이 진짜 원인이었으니까요. 2026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매년 하는 행사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특별 세션을 열었거든요. 주제는 차세대 방산 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이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주제였어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죠. KF-21 블록 3의 수출 가능 국가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국가 명단이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5개국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 명단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죠. 미국 F-35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발표했죠. 사우디는 KF-21 블록 3을 6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F-35 대신 한국 전투기를 선택합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사우디가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다고요? 이어 아랍에미리트 대표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40대 도입, F-35 계약 취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옆에서 나오미가 전화했어요. 카이토 보고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있어. 믿기지 않아. 이건 게임 체인저야. 중동 큰손들이 미국 버리고 한국 택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면에서 한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KF-21 블록 3은 완전 독자 기술입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통합,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에요. 그래서 수출에 제3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미국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 그게 결정적이었죠. F-35는 성능은 좋지만 수출이 복잡했어요.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술 이전도 제한적이었죠. 사우디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달랐어요. 한국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죠. 사우디가 원하면 기술 이전도 가능했고 현지 생산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공급자가 아니라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공급자였어요. 한국은 파트너였죠.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생중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놀라워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다. 미국 독점 시대가 끝났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봤어요. 미국 방산 주식이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8% 떨어졌어요. 보잉도 6% 하락했죠. 반대로 한국 방산 주식은 폭등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15% 올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2% 급등했죠. 시장이 답을 내린 겁니다. 한국 승리라고요. 그때 화면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긴급 브리핑이었어요. 미국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KF-21이 훌륭한 전투기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F-35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방어적인 말투였어요. 자신감이 없어 보였죠. 대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동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동 개발이라고요? 30년 전 일본한테 쓴 수법이잖아요. 미국은 또 같은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여서 핵심 기술을 빼앗으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 대변인이 답했어요. 공동 개발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합니다. 우리는 독자 노선을 유지할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미국 덫에 걸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TV 앞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넘어가지 마라. 일본처럼 되지 마라. 속으로 외쳤어요. 그리고 한국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한국 대변인이 추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엔진 기술을 파트너 국가와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 주권은 각국이 갖게 됩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절대 안 주는 엔진 기술을 한국이 나눠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사우디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술 이전 협정을 맺고 싶다고 했죠. 폴란드도 같은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었어요. 미국 중심에서 다극화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은 다시 카드를 꺼냈어요. 기술 특허 침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한국 엔진이 미국 특허를 침해했을 수 있다고 압박했죠. 하지만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특허 분석 자료를 공개했어요. 한국 기술이 미국 특허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걸 증명했죠. 생체 모방형 냉각 유로, 액체 금속 응고 공정, 독자 합금 조성. 모든 게 달랐습니다. 미국은 할 말을 잃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대비했던 거예요. 미국 특허망을 피해서 독자 기술을 만든 게 우연이 아니었죠.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보 위협이었어요. 한국이 중동에 첨단 무기를 팔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압박했죠. 하지만 이것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자 외교 루트가 있었고 중동 국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었죠. 미국 압박은 무력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못한 걸 한국이 해냈구나. 미국 덫을 거절하고 독자 노선을 지켰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전 일본도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었죠. 기술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인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겁이 났습니다. 미국 보복이 무서웠죠.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의 하청 계약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어요. 껍데기만 만들다 끝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미국 질서를 우회해서 독자 질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야경이 보였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세계는 조용하지 않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설계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FJ3엔진 개발 계획서. 일본의 꿈이 담긴 문서였죠. 설계도를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한 도면이었어요. 30년 전 일본 엔지니어들의 땀과 열정이 느껴졌죠. 이들은 꿈을 꿨습니다. 미국 의존을 끝내고 독자 엔진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들어왔고 일본은 무릎 꿇었죠. 저는 설계도 옆에 한국 엔진 자료를 놓았습니다. KF-21 블록 3엔진 사양서였어요. 두 문서를 나란히 봤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기본 원리가 비슷했습니다. 일본이 30년 전 꿈꿨던 방향과 한국이 지금 이룬 방향이 닮아 있었죠.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설계도에 머물렀고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죠. 왜 안 했을까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한 길만 택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였어요. 엔진 프로토타입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껍데기만 만들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미국이 다 가져간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선택이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도윤 인터뷰를 다시 찾았어요. 남의 길을 따라가면 남의 허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은 옳았습니다. 일본은 미국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허락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자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보였어요. 여전히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멈춰있는 도시이기도 했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반면 서울은 달랐습니다. 제가 한 달 전 봤던 서울은 역동적이었어요. 끊임없이 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용기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어요. 일본은 그 용기를 잃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움츠러들었죠. 도전하지 않고 안전만 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외환위기도 겪었고 여러 실패도 했지만 계속 일어섰어요. 다시 도전했죠. 그 차이가 지금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저는 노트에 펜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낮게 봤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찍 무릎 꿇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설계도에 남겨둔 꿈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다. 세 번째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더군요. 한국 때문인지 일본 때문인지 아니면 제 자신 때문인지요.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한국이 성공한 게 기뻤어요. 동시에 일본이 실패한 게 슬펐죠.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할 수 있을까?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사이 세계는 너무 많이 변했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늦었어도 각오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걸요. 문제는 각오입니다. 일본에 아직 그 각오가 남아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라고 있어요. 언젠가 일본도 다시 꿈을 꾸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가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가타 씨, 저 결심했습니다. 뭘? 한국에서 배우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세를요. 오가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잘 생각했네. 그게 맞아. 그리고 일본 젊은 엔지니어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한국은 왜 성공했는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되면 안 되니까.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설계도를 봤습니다. FJ3. 일본의 잃어버린 꿈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그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엔진 자료와 함께 보관했어요. 언젠가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었다는 걸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한 달 뒤 저는 도쿄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항공공학과 학생들 앞에서였죠. 주제는 한국 항공산업의 부상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을 오해했는지, 왜 늦게 깨달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설명했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각오였다고, 미국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독자기를 만든 게 핵심이었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메모하고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일본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러분 세대가 각오를 갖는다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저 학생들 중 누군가는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일본도 다시 일어설지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먼저 일어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죠. 지옥불을 뚫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무릎 꿇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어요. 일본은 무릎 꿇었고 한국은 서 있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꿈을 한국이 현실로 완성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